뉴스, 돈이 되는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윤지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기한을 하루 앞두고 SNS를 통해서 공유한 게시물입니다. 보시면 이란 여성 8명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 여성들이 곧 교수형에 처해질 거라면서 국제사회나 인권단체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해온 이란 정권을 정조준한 건데요. 이번 중동 전쟁의 명분 중 하나였죠. The last couple of months with the protests, they've killed at least, it looks like 32,000 protests, 32,000 protesters in their own country. They shot them and hung them.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성들에 대한 처형을 중단하는 게 협상의 훌륭한 출발점이 될 거다. 이란의 특유의 거래를 제안한 건데요. 하지만 현실에서 이 협상의 주도권은 오히려 이란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라면 2차 종전협상, 지금쯤 한창 진행 중이었어야 하겠지만 결국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서 협상이 불발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휴전을 연장했습니다. 이 내용 강민욱 고려대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 22일 저녁까지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공격을 재개할 거다,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hat I think is that we're going to end up with a great deal. I think they have no choice. We've taken out their Navy, we've taken out their Air Force, we've taken out their leaders, frankly, which does complicate things in one way. You're saying that you need at least the prospects for a signed deal today and tomorrow, or else you would resume bombing Iran. Well, I expect to be bombing because I think that's a better attitude to go in with, but we're ready to go. I mean, the military is raring to go. They are absolutely incredible. 네, 그런데 저 인터뷰를 하고 몇 시간 뒤에 이 휴전 기한 만료를 코앞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 SNS 게시물로 또 휴전을 연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시한도 없습니다. 교수님, 종전 협상이 끝날 때까지 휴전 연장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미국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를 하는 입장에서 이란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란이 오래 못 버틴다. 많이 버텨봤자 한두 달인데 한 달도 못 버틸 거라고 이렇게 많이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다. 미사일 공격은 하지 않지만 그와 비슷한 경제적 공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협상 테이블에 이란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또 현재 이란 내부 상황을 보면 강경 세력과 온건 세력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온건 세력은 경제를 일단 살리자고 하는데 강경 세력은 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완전 포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협상에서도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 지금 현재 이란을 공격을 하거나 여러 가지 압박을 주면, 미사일 공격을 하면 결국 강경 세력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란 여론을 더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 연장을 발표한 뒤에 백악관에서 있었던 스포츠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뭐라고 했는지 모습도 이어서 보시죠. Many of America's greatest CEOs and entrepreneurs learned discipline, courage, and drive through playing sports in college. And I loved sports. I mean, I was so helped in my life by sports. All of you have battled your way to the absolute top in sports, and now you have an administration that's fighting just as hard for you as you fight for our country.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완전히 스포츠 얘기만 했습니다. 이란과 관련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고요. 또 저기에서 지금 화면엔 잡히지 않았지만 한 기자가, 지금 사진 보시고 있는데요. 그 한 기자가 질문을 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질문은 받지 않고 저렇게 손만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란이 트럼프 뜻대로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지금 미국이 미사일을 쏘진 않고 있지만 경제적인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경제 제재를 이란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협상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2차 종전 협상이 트럼프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2차 종전 협상뿐만 아니라 전쟁 초기부터 트럼프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죠. 실제적으로 미국이 처음으로 목표했던 것은 이란 정권의 완벽한 붕괴랑 네. 민주화 정권의 탄생 그리고 핵 프로그램의 완전 폐기라는 것인데 그렇죠. 이런 1차적 목표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이것도 네. 트럼프도 알고 국민도 알기 때문에 네. 이런 이란 전쟁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런 실패에 대한 것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최소한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도 국민들이 지루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조용히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협상이 이제 2차적인 목표죠. 네. 핵 프로그램의 부분적 폐기랑 그리고 일단 정권 자체의 어느 정도 협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고 만약에 협상이 되면 이제 트럼프 성격상 아주 네. 크게 미국이 승리했다고 자화자찬을 네네.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이란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이 갈리바프 의장은 휴전 연장에 대해서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 벌기용 계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휴전에 응할 입장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란 혁명수비대는 시민들이 모인 광장에서 본인들이 직접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이 미사일을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인데요.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الان برای اولین بشکن این غرورش امام حسین شیراز حالا بگو تا از جان موشکی از هوافضای پاینده باد ایران خیابان رونمایی شد و مرگ بر آمریکا میدان و خیابان 네, 저 시민들의 행렬 사이로 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저기에 진위는 아직 파악이 되진 않지만 저 발표에 따르면 어쨌든 혁명수비대의 항공우주군이 개발한 미사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건 어쨌든 이 혁명수비대는 우리 군 아직 굳건하다. 전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트럼프 뜻대로 정말 종전까지 휴전을 연장하는 게 가능할까요? 예, 지금 이란 국민들한테도 여론이 안 좋고 네. 미국하고 싸우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이란 정권을 보면 과연 미국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란 정부는 알죠. 결국 미국이 이렇게 해상 봉쇄로 경제 제대로 이어가면 네. 그건 경제가 붕괴가 되고 그렇죠. 경제 붕괴는 또 정권이 바뀌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은 일단 여론을 결집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단합했던 걸 보여주는 것 같고 이란이 실제적으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것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우방국,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현재 미국이 공격을 멈춘 상황에서 다시 공격을 시작할 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보여주기용이 아닐까 이렇게 네. 분석을 해봅니다. 지금 이란의 강경파, 혁명수비대도 올 때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란이 저렇게 격한 반응을 하는 것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 제재 영향이 클 겁니다. 지금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고 있는데 이 앞서서 투스카호를 납포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이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도 이란에 석유를 실은 유조선을 지금 납포를 한 상황이에요. 예, 맞습니다. 티파니오라고 티파니오죠. 네, 티파니오입니다. 티파니오라고 이제 무국적 선박입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란 선박이라 볼 수 있죠. 이란에서 원유를 실어서 이제 싱가포르에 가기로 예정이 됐는데 네네. 이것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 인도양 지역에서 포획을 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네. 이런 사건을 봤을 때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시행이 될 것이고 또 이란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것이 상당한 경제적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전쟁 기간 중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했지만 네. 자신 국가들의 선박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금줄을 쟀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인도양까지 그 영역을 넓혀간다면 이란이 버틸 힘이 더 이상 없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이 아락치 외무장관은 이란 항구 봉쇄는 휴전 위반이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특히 앞서서 이 미국이 납부한 이란의 화물선 투스카호의 경우에는 이번 전쟁의 이 중대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중국에서 출발을 한 배였는데 이 화물선입니다. 그런데 5,000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이란으로 향했는데 이 미군은 이 컨테이너 안에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지금 실려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여기서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 발견이 된다면 이건 이란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제재 가능성까지 있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중국은 너무나 큰 나라에서 네. 미국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나라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일 때문에. 하지만 여러 가지 중국에서 압박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전쟁 기간 동안에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지지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성명을 냈을 때 미국이 비판하는 성명을 많이 냈었고 그렇죠. 이런 데서 미국이 불만이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고체 연료가 발견이 되면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경고성 멘트를 날릴 수 있는 네. 그런 명분은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군사적인 최대 압박에 이어서 지금 이란을 향해서 경제적으로도 이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미국. 이게 종전 협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전쟁의 여파로 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 국내 생산자 물가가 4년 만에 지금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공산품 중에서 석탄과 석유 제품은 정말 크게 올랐는데 이 외환 위기 때인 1997년 이후에 지금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안 그래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밥상 물가, 특히 계란의 가격이 상승세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라면에 계란 하나 넣기가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계란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겨울에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로서 공급이 많이 하락을 했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 전쟁에서 유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운송비나 사료비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계란 한 판의 가격이 이제 평균 7,000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 계란 가격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렴한 태국산 계란을 시중에 유통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정부랑 이제 유통업체가 같이 협력을 해서 홈플러스가 지난 19일 날 네. 태국산 계란에 대해서 한 판에 5,890원에 판매를 했는데 네. 국내산 계란 가격의 74%에 해당되는 네.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2판까지만 구매한다고 이렇게 제한을 됐는데 금방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네. 또 많은 소비자들이 매장이 문이 열기 전에 기다리는 오픈런을 해서 계란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일반 소비자들 한두 판 사는데도 저 74% 정도의 가격에 이 계란을 사기 위해서 오픈런을 하는 상황. 그런데 정말 계란을 많이 쓰는 이 장사하는 분들, 여긴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제가 김밥 정말 자주 먹는데 계란이 뭐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지금 계란 10판을 주문하면 5판밖에 안 주는 상황이라고 해요. 계란 공급이 아예 끊기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지금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들인 것 네.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인데 실제적으로 가격 상승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공급에 대한 부족입니다. 네. 이게 계란을 이제 주문을 했는데 공급이 안 되면 그렇죠.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되면 그래도 매출을 이어갈 수도 있지만 공급이 안 되면 아예 가게 문을 닫아야 네.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주문을 하면 계란을 10판을 주문하면 공급업체에서 5판까지 밖에 주문할 수 없다는 네. 그런 답변을 받기도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지금 급하게 태국산 계란을 수입하고 그렇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수입량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정부에서는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한돈 자조금을 활용해서 삼겹살과 목살,
돼지고기 주요 부위를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오늘부터 소비자분들이 마트를 많이 찾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로 속에 놓인 BTS의 아버지죠. 방시혁 하이브 의장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서 지분을 팔게 한 혐의로 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서 지난해 9월에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 모습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1,900억 원 부당이득 의혹 관련해 어떤 점 소명하셨습니까? 혐의 인정하시나요?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짧게 얘기를 했고 나오면서는 묵묵부답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이번에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배경이 좀 관심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 2019년으로 돌아가야 되죠. 네. 그 하이브가 이제 상장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죠.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상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거짓 정보를 줬었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상당수의 지분이 이제 방시혁 의장이 연루된 이제 사모펀드로 넘어갔습니다. 네. 갖고 이 지분으로 넘어가고 결국 상장이 되고 지분의 가치가 올라가서 경찰 예상으로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방시혁 의장이 얻은 이익이 1,900억 원에 육박한다고 네네. 엄청난 액수죠. 이런 의심과 의혹이 있습니다. 아직 의심과 의혹 단계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경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연예계나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 하이브로서는 지금 BTS의 총괄 프로듀서로 이 제작을 주도했던 인물이잖아요. 방시혁 의장이. 그렇기 때문에 뭐 하이브 탄생 20년 만에 중대한 기로에 놓인 것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해외 사업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악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방시혁 의장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죠. 네. 이 BTS 성공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들도 많이 성공시킴으로 따라서 네. 우리나라의 정말 제1의 홍보 효과를 나타냈죠. 네.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이제 좋아지면 여러 가지 부수 효과들이 있습니다. 관광 사업들이라든지 이제 K-푸드 이런 게 다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BTS 아리랑 그 신곡 발표에 있어서도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 통해서 이제 하이브나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충격을 줄 거라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하이브 주가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그 결과 어떻게 될지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화제의 소식들 뉴스라이브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7일 귀국 예정이었던 국민의힘 방미단의 장동혁 대표, 돌연 일정을 사흘 연장해서 귀국이 미뤄졌죠. 어제 새벽에 귀국을 했는데 이걸 두고도 현재 방미단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정된 귀국 당일 17일 오전에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왕 미국 온 거 좀 더 있자, 미팅이라도 하나 더 잡자는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측, 그리고 또 더 욕먹을까 봐 우려된다는 조정훈, 김대식 의원 등의 반대 입장이 대립을 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많이 보셨던 사진이죠. 화보 촬영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의사당 앞에 V사진을 두고도 공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이 사진 때문에 방미 내용과 관계없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현장의 반발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그냥 귀국을 하기로 하고 공항까지 가서 수소까지 밟던 와중에 미국 쪽에서 메일이 오면서 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 두 사람만 남게 됐다는 참가자들의 설명입니다. 다만 누굴 만났는지는 이들 사이에도 공유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된 문제의 그 사진을 SNS에 올린 건 김민수 최고위원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죠. 여기에 김 최고위원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진 상황인데 당사자가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귀국 직후 유튜버 고성국 씨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교민분께서 팬이라고 하고 악수 나누고 사진 한 장 찍겠다고 하고 이게 지금 1시간 걸린 일인가요? 30분 걸리나요? 이거 1분 소요된 일입니다. 내려오면서. 그 미국에서 저희들 개인 시간 단 한 번도 보내지 못했고 단 10분도 보내지 못했고 커피 한 잔도 나가서 제대로 마셔본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얘기인데 미국이 아니고 한국에 있었어도 욕할 사람은 욕하지 않았겠냐 이런 푸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단 10분의 개인 시간도 없이 여러 미팅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고 억울하다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많은 일정과 성과가 보안 문제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죠. 당 안팎의 곱지 못한 시선, 현장의 박미단 사이에도 이런 균열이 있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10월에 경기 구리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식사를 하다가 다른 테이블 일행에게 폭행당해서 숨졌다는 김창민 감독 사건 얘기입니다. 당시 김 감독을 이송했던 119 구급대에 이런 구급 일지가 공개돼서 논란입니다. 경찰 말에 의하면 다툼 중에 아들이 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통상 현장 출동한 구급대원이 작성하는 이런 구급 일지는요. 범죄 정황이 있을 때는 당사자의 접촉 없이 현장 경찰관의 말을 듣고 그대로 기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기록을 봐도요. 환자와 보호자인 아들이 술 먹다가 다퉜고 아들이 아버지를 때렸다. 가해 일행들의 얘기는 폭행 정황은커녕 그 어떤 언급도 없는데요. 무슨 이유에선지 당시 경찰은 상황을 이렇게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가해자들이 거짓 진술로 고인의 아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죠. 유족 측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얘는 인지 능력이 없는 아이라서 말도 못하는 애니까 그런 거 몇 마디 했어요. 그 물어보는 질문에 말은 못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몇 마디는 했어요.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지난 10일에 저희 뉴스파이터에서 전했던 고인 아버지의 목소리인데 발달장애 손주는 참고인 조사조차 지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현장의 초동 수사 정황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한편 사건 가해자 이모 씨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과를 전했다가 오히려 또 논란을 만들기도 했었죠. 지금 고인이 되신 김창민 감독님의 사건의 가해자로서 당사자로서 고인이 되신 김창민 감독님과 그 피해자 유가족들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채널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나흘 만에 취하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자, 해외로 가볼까요? 불과 7주 됩니다. 이번 여름 북중미 월드컵 개최를 앞둔 멕시코의 유명 관광지. 연간 180만여 명이 온다는 이곳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멕시코 테오티우아칸의 고대 유적지죠. 달의 피라미드. 계단을 오르는 남성의 손에 들린 건 총입니다. 실제로 난사가 이뤄졌습니다. 부상을 입은 듯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여성과 또 그 위로 추가 충격을 하는 남성. 현장은 충격의 구간이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진짜 쏘고 있대. 미쳤나 봐. 당시 현장에는 이렇게 우리 여행객도 있었던 모양인데 다행히 우리 국민의 피해는 파악된 바 없습니다. 다만 캐나다 국적의 3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멕시코 국적의 20대 남성으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된 바 없는데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다가오는 월드컵 기간에 이곳을 야간 쇼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치안 우려가 컸던 멕시코 내 상황인데 괜찮을까요? 월드컵까지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만화를 찍고 나왔다고 하죠. 비현실적인 비주얼의 대한민국 남배우라고 하면 늘 대명사로 꼽혀왔던 게 배우 강동원 씨인데 상상도 못할 모습으로 스크린 복귀를 알려왔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너를 알아갈수록 자꾸 두려워져. 어디까지가 네 진심일까. 영원할 거라고 계속될 거라고 약속해 말로. Oh my
머리를 이렇게 연출해도 잘생겼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곧 개봉할 신작 영화 와일드싱에서 3인조 아이돌 멤버로 변신했습니다. 강동원, 엄태구, 박지현 씨까지 이렇게 세 사람이 극중 2000년대 초반 가요계를 휩쓸었다는 설정의 혼성 3인조 그룹 트라이앵글의 멤버를 맡았습니다. 어제 공개된 그 음원과 뮤직비디오 속의 모습인데요. 나중에 꼭 청룡영화제에서 축하 무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45세 나이에 댄스머신이 되기로 한 강동원 씨의 현란한 모습이 유독 SNS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파격 변신이 흥행으로 보답을 받을지 올여름 극장가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중요세 상성세 부동산세 양도세 세상 세금 너무 많아 안수남의 세세. 네, 세상의 세금 상식을 세세하게 알차게 전해드리는 안수남의 세세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안수남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종합소득세 시즌이 돌아왔는데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준비가 돼 있고요. 그 전에 어제 전해진 화재 보도 이야기 하나 있어서 이 부분을 세무사님과 간단하게 한번 좀 풀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예요. 네.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데 네. 그간 받은 영치금의 액수가 12억 원을 넘는다라는 얘기로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네. 자, 이 가운데 일부 한 1억 원 이상이 최소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이런 차원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네. 왜 1억 원인가 하면 이제 금액 기준이 한 50만 원이라는 얘기가 네. 나오는데 이게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증여세 과세 기준이 예. 최저 50만 원을 초과돼야 되기 때문에 50만 원 미만짜리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50만 원 넘는 금액만을 모아봤더니 아마 1억 정도라고 해요. 어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증여가액이 1억 정도라면 10%가 세금이 나올 거고 5억까지 같으면 한 20% 정도 이렇게 세금이 부과되는데 네.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아마 과세를 해볼 수도 있겠다고 검토 대상이라고 아마 그렇게 코멘트를 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각각의 뭐 액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입금된 사례 가운데 50만 원을 넘어가는 액수가 200차례가 넘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최저인 이 50만 원으로 계산을 해봐도 1억 원이 넘는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고 이게 지금 그 증여세 과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실무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간 사회 통념상으로 영치금 같은 것들에 과세를 해오지는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 통념에서 불이웃돕기라든지 또는 이제 축의금이라든지 부금이라든지 또는 생활비로 보조해 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과세로 해왔기 때문에 영치금에 대해서도 그 수용자들에 대한 생활 보조비 성격이라서 비과세를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문제가 되질 않았죠. 근데 지금 이제 10억이 넘는 거액이 지금 입금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런 경우까지 비과세가 맞는지 여기에 대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슈가 뭐 적지 않았죠. 지금 이야기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전에 뭐 정경심 교수라든지 또 최근에 또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목사도 그렇고 이제 이게 사회 통념상 영치금에 대해 과세를 하진 않지만 또 이렇게 좀 천문학적인 액수를 영치금으로 받는 경우도 잘 없기 때문에 과세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힘을 좀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현행법상 이게 또 과세가 가능하다는 기재부의 해석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과세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치금에 대해 입금된 자료를 지금까지 국세청이 통보를 해왔냐? 아직까지 통보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따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을 해서 법을 개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분류를 해줘야지 불특정 다수인이 무슨 목적으로 보내준 것을 했는지 판단해가지고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고 아마 그런 것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과세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자, 12억 4천여만 원이 넘는다고 하죠.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영치금 액수. 이 중 일부는 증여세 과세를 해야 된다. 해당되는 논란이 지금 불거져서 세법으로 풀 수 있는 이야기는 잠시 또 세무사님 모시고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다가오는 5월 종소세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일부 이제 임대주택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분들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말에 연말정산 다 했는데 이런 것도 별개인가 하는데 이게 근로소득과 아닌 부분을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이제 주택임대에 대해서 규정들이 좀 까다롭게 돼 있어요. 1세대 1주택자 같으면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집을 딱 임대를 줬잖아요. 그럼 나도 임차일을 해서 살 거 아니잖아요. 살기 때문에 여기서 소득이 발생된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1주택자는 비과세를 하는 겁니다. 대신 고가주택을 월세로 받으면 그거는 과세를 해요.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자가 전세나 전세금으로 전체를 받으면 과세는 안 하고요.
2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월세로 받으면은 2주택자 지금 과세를 안 하고 네. 3주택 소유자가 월세나 전세로 받거나 임대보증을 받고 했을 때는 네. 전체가 지금 과세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 이때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인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부부간의 합산해서 네, 판단해요. 부부간 합산. 세대별 합산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합산해서 예. 주택수를 판단하고 대신 세금을 과세할 때는 또 인별로 과세를 합니다. 예. 예,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부부간 합산, 그다음에 과세를 할 때는 네. 사람별로 과세를 한다.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본인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신고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택수가 된다는 건데 네, 잘 네. 산정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이게 완전히 다 지어진 이 주거가 가능한 형태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이제 네, 뭐 그렇습니다. 입주권이라든지 이런 건 포함이 되지 않고요. 여기서 주택을 현실적으로 임대를 해서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니까 예.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지금 짓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분양권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주택수에 그런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음. 완성된 주택, 사람 거주가 즉시 가능한 주택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하고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네. 주택수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세법상, 세목상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그렇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구분을 해봐야 될 네, 텐데 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한 특례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양도세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임대소득에 있어서는 해당이 전혀 안 된다.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예. 취득세는 일시적 일시주택을 다 제외시켜주는 그런 규정이 경우가 있거든요. 있잖아요. 근데 지금 종합소득세에서는 그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두 채 해당되면은 두 채의 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과세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고 임대료가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 신고 대상이라는 점. 네, 네. 자, 주택수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소득, 이 금액 기준은 중요하지 않은 건지 일부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고 하면 네.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완전 틀린 얘기인가요? 잘못 얘기하시고 네. 원래는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왔었어요. 예, 그러다가 예전 얘기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과세로 바꿨는데 네. 이제 2천만 원에 대해서 이하까지 다 세금 과세니까 너무 반발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조건을 준 거예요. 분리과세라는 것은 다른 네. 세목하고 합산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네. 14%짜리 세율을 적용해서 타소득하고 합산을 안 하는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선택하도록 있으면 선택하고 예. 본인이 종합산 하겠다면 종합산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여지를 만들어줬죠. 네. 그래서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일부 뭐 1주택자면서 기준 시가 12억 이하의 주택을 뭐 월세 주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네. 금액과 상관없이 다 지금 세금 신고 대상이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신고는 해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또 나중에 가산세라든지 뭐 그렇죠. 지연 신고 문제가 되니까. 네, 네. 근데 금액이 워낙 작다면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자잘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또 제기하는 분들도 계셔서 네. 국세청이 다 들여다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주택임대사업과 관련된 신고 자료가 다 노출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확정일자를 전부 받아놓으면은 그걸 다 자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월세 공제를 받으면 당연히 그 임대인한테 저희가 국세청에 통보가 가도록 돼 있어요. 임차인이 이제 공제를 임차인은 받았을 경우에. 공제를 받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료가 다 취합이 되기 때문에 네. 국세청에서는 임대 여부를 전부 다 파악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국세청은 다 자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마음 편히 신고하시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2천만 원 이하에는 지금 분리과세 그리고 종합과세 중에 이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네. 이 권한을 줬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둘 중에 어떤 경우가 더 나을지 유불리를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과세는 세율이 14% 분리과세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소득이 있어. 세율 구간이 30% 40% 구간이다. 거기다 합산돼 버리면 당연히 분리해져 버리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종합소득이 많아서 지금 분리과세 세율 14%다 넘게 과세가 되고 있으면 종합산이 분리하고 이럴 땐 분리과세가 낮고요. 오히려 다른 소득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종합산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세율을 따져봐야 되는 비교를 부분인데. 해서 본인이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종합과세가 좀 유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기본 소득이 6%짜리가 있어요. 세율 유리. 예. 근데 여기는 무조건 14%잖아요. 1,200까지는 6%로 세금 과세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는 종합합산이 더 유리하죠. 여기에 타소득이 더해서 없으면. 지금 만약에 이제 필요 경비가 좀 있을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 분리과세의 경우는 경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종합과세 선택하면은 이게 많이들 종소세 신고하실 때 하는 것처럼 경비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이 부분의 비용도 좀 유불리를 따져봐야 된다.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합과세에서는 비용 자체를 실제 들어가는 대로 다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주택을 사면서 대출이 많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자가 전부 다 필요경비로 털어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예. 재산세라든지 중개수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죠. 예. 실제 들어간 비용 다 처리가 가능한데
이제 분리과세 대상자들은 우리 세법에서 정한 비율만큼만 필요경비를 공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못하고 간주 규정에 따라서 필요경비를 빼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두 경우를 모두 따져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필요 경비로 좀 산정할 부분이 많아서 종합과세를 선택한다고 하면 임대소득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보통 경비로 좀 보나요? 뭐 이자율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되나요? 예, 대출에 따른 이자하고 그다음에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안 빼주는 걸 알고 계시는데요. 예. 종합부동산은 징벌적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빼줘요. 보유세도 네,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선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당연히 추가로 빼주도록 돼 있고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필요경비를 다 빼주도록 돼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으면은 주거랑 임대소득 내가 지금 같이 쓰고 있으면은 내가 쓰고 있는 주거용권은 빼고 임대용권만 해당되는 금액으로 안분해서 집어넣어야 맞겠죠. 이 부분은 좀 나눠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분리과세로 선택을 했을 경우, 이 경우는 이제 경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와 아닌 경우가 또 다르죠. 맞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혜택을 주는데 미등록자는 수익 금액의 50%를 필요금으로 털어줘요. 예. 근데 등록 임대자는 60% 털어주고요. 60%. 또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공제 액수도 다르군요. 공제가 다 있습니다. 등록 사업자는 400만 원을 빼주는데 반해서 미등록 사업자는 200만 원을 빼줘야 되고요. 예. 대신 임대 등록자들은 의무 임대 기간 지켜야 되고 또 5% 준수 이것도 예. 지켜야 됩니다. 예. 자, 경비율, 뭐 경비 처리, 공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세율도 세율이지만 과세 표준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디까지가 또 임대소득에 포함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소득 같은 건 당연히 이제 세목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 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관리비 성격은 공공요금하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두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은 공공요금이잖아요. 요거는 실제 들어간 비용을 받아냈을 때는 나 수익금과 상관없죠. 실제 납부가 되는 그렇습니다. 비용들. 그 대신 이제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청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로 더 받게 되는데 실제 들어간 것보다 더 받으면 그거는 내 소득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 받게 되면 이제 그 소득이 잡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5% 상한율을 지켜야 되잖아요. 5% 상한율을 지키다 보니까 요거를 다 올릴 수가 없으니까 관리비를 조절해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관리비를 좀 추가로 더 올려가지고 5%를 위반했는데 관리비로 받은 것은 그거는 임대료가 아니라는 판단해가지고 이거 지난번에 보니까 국세청에서 그런 것이 파악됐더라고요. 그래서 금액 큰 것들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관리비에다가 추가적으로 임대료 성격으로 더 받으시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내 의무를 지켜야지만 세제를 받으니까 그 부분들을 악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금액으로 간주가 된다고 하면 월세든 뭐 관리비든 똑같을 수 있겠습니다. 자,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어떨지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룬 부분이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뭐 간주 임대료 같은 세목으로 이제 세금을 걷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올해 바뀐 점이 있잖아요. 과세 대상이 좀 확대됐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자부터 과세를 해왔었는데 2주택자 중에서 고가 주택으로 2주택자인 경우는 과세를 하는 걸로 바꿨고요. 이때 2주택자의 경우는 고가 주택이 10억 이상 둘 다 해야 되고 두 채가 다 12억 이상이어야 그렇습니다. 되는 하나는 거예요? 10억이고 하나는 14억 같으면 요거는 안 되죠. 고가 주택이 아니니까. 대신 두 채가 다 고가 주택이라면 하나는 본인이 살고 하나는 임대를 줬어요. 그거는 임대를 준 것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고가 주택이 두 채일 경우는 한 채만 임대를 해도 요거는 과세하도록 이렇게 지금 기준을 마련해 놨으니까 올해 새로 들어온 규정이거든요. 이거 신고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도 주의하실 분은 일단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이 두 채여야 모두 이제 해당이 된다는 얘기.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간주 임대료 세목으로 세금이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 부담에 대해서 포함되는 해당이 되는 분들은 이제 좀 고민도 많고 관심들이 좀 있으실 텐데 단순히 또 세금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의외의 변수가 있어요. 건보료 측면에서도 큰 영향이 가잖아요. 건강보험료가 이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해버리면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버려요. 그러면 지역으로 가입되잖아요. 지역 가입을 하면은 재산과 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보료 부담이 생각보다 커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건강보험료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요. 미등록자 같은 경우는 400만 원 미만짜리들 같은 경우는 그걸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내가 미등록을 해서 400만 원 미만으로 떨어뜨릴 것인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체크를 하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네, 계산기를 좀 잘 두드려다 보시고 이제 예. 유불리 계산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은퇴자분들 중에서도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곧 예. 은퇴할 분들 또 다주택자분들 모두 해당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세금에 또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의 유지 문제까지 여러모로 이제 골머리가 좀 아플 텐데 네, 네. 각각의 사례에 모두 통용되는 어떤 한 말씀을 정리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좀 다가오는 종소세 시즌에 어떤 점들을 좀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원 이하라더라도 비과세는 아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할 때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하고 어느 게 더 유리한지를 꼭 검토를 하셔야 되고 예.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전세보증금 과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네.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건강보험료하고 이것이 얼마나 더 부담되는지도 챙겨보셔서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네. 매각을 할 것인지 네. 또는 증여를 할 것인지 또 상속을 갈 것인지 네.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연장할 것인지 네.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부 매각, 증여, 임대 구조 조정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네. 각각의 사례에 좀 필요한 대응 방법들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저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네. 오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들 정리 네.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많이들 이제 누락하신 것들이 관리비 받으셨는데 공공용을 뺀 나머지 실제 비용보다 더 받은 그 부분도 소득금으로 들어온다는 걸 꼭 아시고요. 예. 그다음에 종합산할 때 실제 비용으로 들어갈 때 내가 직접 사용한 부분은 빼서 계산해야 되거든요. 예. 이것까지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것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네. 경비 처리에 있어서도 주의사항이 좀 있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5월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오늘은 주택 임대 소득을 중심으로 안수남 세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매주 수요일 전해드리는 흥미로운 그림 이야기 에르미타주의 보물들입니다. 오늘도 정우철 도슨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네, 도슨트님 오늘 소개해주실 화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화가는 굉장히 특이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수식어부터가 정말 색다를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미술사 최악의 악당. 악당이요?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 화가. 이렇게 불려요. 아, 네. 바로 까라바조입니다. 네. 근데 까라바조의 본명을 알고 가시면 굉장히 좋은데 네. 까라바조의 본명이 미켈란젤로 메디시예요. 네. 들어보셨죠? 네. 과거에 이 천장화 벽화를 그렸던 그러니까요. 거장 미켈란젤로와 이름이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을 쓰지 못하고 까라바조라 부르게 되는데 네. 까라바조는 원래는 까라바조 사람의 이 출신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출신 지역을 약간 별명처럼 부르게 됐는데 과거 미켈란젤로가 약간 경건한 장인이었다면 까라바조는 미술사 최고의 불량배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죠. 그림 한 점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보여드리는 그림은 다윗과 골리앗의 머리라는 작품인데 네. 까라바조가 말년에 그린 작품이거든요. 이 그림은 저도 미술책에서 많이 봤던 그림이에요. 혹시 어떠셨어요? 그림 보실 때? 좀 섬찟하다라는 느낌? 맞아요. 굉장히 기괴하고 섬뜩한데 네. 이게 약간 일단 다윗이 머리가 잘린 골리앗에 머리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목이 그렇죠. 잘린.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에 숨겨진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까라바조가 말년에 그렸거든요. 네. 근데 말년에 까라바조는 사형을 선고받고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사형까지 선고를 받았었군요. 맞아요. 그때 이 저 잘린 골리앗의 머리를 본인 얼굴로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보냈냐면 교황에게 이 바치듯이 그림을 보낸 거예요. 이건 네. 무슨 뜻이냐면 사면을 해달라. 간청하는 그림이자 스스로 말년에 반성했던 어떤 최후의 스스로 본인에게 주는 최후의 심판 같은 그림이었던 거죠. 내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처형했으니 교황께서는 좀 나를 봐달라 이런 그렇죠. 취지였던 거네요. 네, 첫 소개부터 정말 강렬한데요. 맞아요. 이 화가 인생을 조금 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까라바조는요, 밀라노 근처에서 태어났는데 유년기를 여기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6살 무렵에 흑사병이 네. 세상을 덮쳐요. 그러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해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까지 그러니까 집안에 남성들이 세상을 빠르게 좀 떠난 거예요. 네. 그리고 13살 때 처음으로 화가 밑에서 그림을 배우게 되는데 20살 무렵에는 로마로 올라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네. 근데 그때 까라바조는 정말 빈털털이었어요. 조금 굉장히 불행한 유년 맞아요. 시절, 청년기 시절을 보냈네요. 힘든 시절이 많았죠. 그래서 당시에 그림값도 못 받아서 빵집에서 빵 얻어먹고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격이 너무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당시 기록이 남아 있어요. 네. 보면은 2주간 그림을 그린 다음에 완성을 하면 한 달이나 2달 동안은 옆구리에 흉기를 차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었다. 평생 동안 까라바조는 폭력과 사건들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아니 흉기를 가지고 다닐 정도였다고 하니까 네. 이게 요즘 같으면 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대상인 것 같거든요. 네. 당시에도 문제가 많이 됐겠죠? 놀랍게도 기록이 남아 있어요. 네. 기록을 찾아왔는데 2011년에 로마 국립기록보관소에서요. 까라바조의 경찰 기록이 실제로 원본이 공개됩니다. 네. 자, BBC가 붙인 표현이 참 걸작인데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즘 시대에 가장 막 나가는 락스타보다 더 충격적인 전과 기록들이다. 네. 그래서 그 전과 기록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자, 주요 항목을 요약해왔거든요. 까라바조가 했던 범행들. 1598년 5월 4일에는요. 새벽 2시에 광장 근처에 무허가로 흉기를 소지해서 체포됐고요. 네. 1600년 11월 19일에는요. 길에서 만난 남자를 몽둥이로 때리고 네. 망토를 찢었답니다. 그리고 1604년에는 선술집에서 아티초크 요리를 시켰는데 네. 이 요리 중에 몇 개는 올리브유, 몇 개는 버터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 종업원한테 물어봤대요. 어느 게 버터고 어느 게 기름이냐 물어보니까 웨이터가 직접 코를 대고 맡아봐라 이랬더니 네. 까라바조가 접시를 웨이터한테 던졌답니다. 웨이터가 좀 불친절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대응이 너무 폭력적이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웨이터 이름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해요. 네. 거기다가 집세가 밀리니까 집주인 창문에 돌도 던졌고요. 작업실 천장이 낮다고 허락도 안 받고 천장을 뚫어버리고 또 고소당하고 종합해보면 생전에 재판과 체포만 최소 11번을 당한 거예요. 네. 근데 놀라운 거는 요즘 말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마의 재능이다. 네. 그림은 너무 잘 그렸던 거예요. 지금 이런 전과 기록이 지금까지 다 남아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AI로 영상을 만들어봤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고 네. 그런데 이런 폭력적인 까라바조 그림만은 천재였다는 거잖아요. 너무 잘 그렸어요. 네. 그림을 상상 초월로 잘 그렸는데 이 모순덩어리 화가 청년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네. 프란체스코 마리아 델 몬테 추기경인데 네. 이 추기경이 무명의 화가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네. 그리고 후원을 한 거예요. 그 궁에서 태어난 작품이 류트 연주자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면은 까라바조의 실력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제목 그대로 류트 연주자를 그린 건데 이 델 몬테는요, 추기경은 음악 애호가라서 저택에서 수시로 음악회를 열고 음악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네. 그래서 까라바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음악의 아름다움을 그림에 담아달라. 네. 주문을 한 거예요. 근데 한 전기 작가는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 그림을 까라바조 스스로 평생 그린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다 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네. 까라바조 스스로가. 자,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류트 연주자가 나오는데 저 쥐고 있는 악기가 지금 류트인 거잖아요. 류트죠. 네. 머리가 약간 곱슬기가 있는 소년이 연주를 하면서 입을 살짝 벌리고 있어요. 네. 잘 보면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건데 밑에 보시면 악보가 있어요. 네, 악보가 펼쳐져 있네요. 맞아요. 거기 적힌 곡은요. 당대 유명한 사랑 노래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가사가 첫 소절이 이거예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잖아요. 라는 아름다운 음악을 부르고 있는 거죠. 사랑 고백 노래였던 거네요. 맞아요. 저 딱 아름다운 소년이 노래 부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악보와 함께 앞을 보면요. 꽃도 있고 과일도 있어요. 네. 근데 잘 보면 꽃병이 꽂혀 있고 과일은 약간 벌레가 먹은 표시가 돼 있거든요. 네. 자, 이게 뭐냐면 하나의 장치인데 이런 그림을 미술사에서는 바니타스 정물화라 그래요. 네. 벌레 먹은 과일이나 시든 꽃. 바니타스는 허망하다, 다 지나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 그림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소년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이 시절도 언젠가 지나간다. 종합해보면 다 모든 건 시들기 때문에 현실에 충실해라 라는 교훈이 들어있는 그림이기도 한 거죠. 네, 저 그림을 그린 화가가 다윗과 골리앗의 머리도 그린 화가라니 네. 참 놀라운데 그런데 또 속에 숨은 뜻을 보니까 조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그런데 소년이라고 하셔서 놀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소녀처럼 보였거든요. 한 전기 작가가 사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그려져 있어서 네. 처음에 소녀로 착각한 거예요. 성별을 착각해서 소녀로 적었는데 소년이 맞고 까라바조의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까라바조를 많이 도와줬던 친구의 얼굴을 그린 걸로 지금 평가받고 있고 에르미타주의 보물로 여겨지고 있죠. 아, 에르미타주에도 지금 저 작품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림과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얘기인데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살인을 저지른 천재 화가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던 건가요? 맞습니다. 폭력을 넘어서서 살인을 저지르게 됐는데 어느 날 테니스와 좀 비슷한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시비가 붙은 거예요. 네. 처음엔 뭐 폭력 싸움이었겠죠? 근데 그게 점점 커지면서 결국 흉기로 상대방을 살해합니다. 네. 이때 교황청이 사형을 선고한 거예요. 그리고 카라바조는 다급하게 로마를 빠져나갔죠. 이때부터 이탈리아 전역을 떠돌면서 살았는데 네. 몰타라는 지역에 몰타에서는요. 기사단 자기까지 받아요. 네. 그런데 그 자기를 받고 또 6주 만에 싸움을 벌여서 다시 뺏기고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네. 나중에 결국에 시칠리아로 도망을 치거든요. 근데 그곳에 또 원수가 쫓아가지고 네. 공격도 하고 이때 카라바조는 극도의 편집증에 시달려요. 그래서 옷을 입은 채로 자기도 했고 무기를 안고 잠들기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1610년에 교황이 사면해 줄 거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네. 그리고 로마로 향하는데 근데 이 토스카나 해안의 작은 항구에서 열병에 걸려요. 혼자서. 예. 그리고 39살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면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네, 39살에 열병으로 쓸쓸한 죽음을 맞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에도 불구하고 이 내면의 폭력성을 이기지 못해서 좀 불운한 인생을 살았던 이 까라바조. 이 까라바조의 작품도 이달 말에 있을 예르미타주 디지털 전시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